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22개월 만에 2,000선마저 무너지고 코스닥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5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은 투매에 나섰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오늘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필 규정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린이집 무상교육에 이어 모든 초, 중, 고교에 무상급식을 선언했습니다. 이 경우 한 해 필요 예산만 7천억 원에 달해 재원 마련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성형수술 직전 수술 동의서에 사진 활용 등의 항목을 끼워 넣어 환자의 동의를 받아내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꼼수로 동의서를 받아내 광고에 활용하는 병원들의 행태를 단독 보도합니다. 승객 180여 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기가 이륙한 지 10여 분 만에 인근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사관 측은 관계 당국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주식시장 코스피가 결국은 급기야 2,0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외국인들이 5조 원을 팔아치우는 마당에 역부족이었죠. 엄혜린 기자입니다. 1996. 코스피 2000이 무너진 건 2016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도 5% 이상 하락해 620선까지 밀렸습니다.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중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지자 약세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버티던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가까이 내던지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외국인도 8일째 팔자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 좀 무너졌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 있고 변동성 확대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시장 안정기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부도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달에만 5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10분의 1 수준의 기금 규모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팔아치운 이 5조 원어치 주식은 누가 샀을까요? 절반 이상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샀습니다. 지금 이들의 심정은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오늘만 해도 개인 비중이 큰 코스닥은 거의 모든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올 초 수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회사원 박모 씨. 최근 주가 하락을 기회라 생각하고 오히려 투자금을 늘렸지만 결과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간에 이미 여유 자금은 물타기를 해서 특별하게 이제 더 할 수는 없고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을 살펴보니 평균 하락률이 27%, 코스피 하락률의 2배에 육박합니다. 한 종목에 1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한 달 만에 270만 원 이상 손실이 난 셈입니다. 공포에 휩싸인 개인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코스닥에선 1,260개 종목 가운데 9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다 떨어진 겁니다. 빚을 내 투자를 한 투자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적당히 빠진 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마 패닉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외국인이 떠나고 개인도 추가 매수 여력이 없는 상황. 증시가 수급면에서 반등의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를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국감에서 밝힌 금리 인상 전향적 검토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가 좋지 않은데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지표 발표는
이제 하방하는 경기 지표의 모습, 악화되어 있는 고용 사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고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0.25%포인트가 오를 경우에 이 한계 기업과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예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총재는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실물 경기를 감안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방 압력 그 요인이 좀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밝혀 한미 간 금리 차를 줄여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주식시장의 고민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또다시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그의 방문은 한미 공조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앞서가는 남북 관계를 두고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시선도 많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카운터 파트너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한 이후 일주일 만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을 논의했습니다. And so I a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is is within reach. I think our two presidents are singularly focused on this goal. 비건 특별대표는 한미 공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도훈 본부장은 조속한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 as quickly as possible, so that we can find some breakthrough in the current stalemate. 오후에 청와대를 찾은 비건 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특별 면담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용 안보실장이 아닌 임 비서실장을 만난 것에 대해 미국의 특별한 요청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북미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건 특별대표는 내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만나 대북 제재 해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원래는 10월 안에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릴 것이고 북한 예술단도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공언했었는데 10월이 이틀밖에 안 남았죠.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북한 예술단 공연에 대해서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하는 한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방북돼 있었던 북한 고위급 인사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문 특보가 핵신고와 사찰을 한 뒤 종전선언을 하는 게 어떻냐고 묻자 북한 고위급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은 적대 관계인데 핵시설, 핵물질의 양과 규모, 위치를 어떻게 신고하겠냐고 답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같은 신뢰 구축이 있다면 미국이 원하는 핵리스트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에 최대 65개 핵탄두가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20개를 신고한다면 미국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협상은 결국 결렬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 북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 7일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리스트를 일부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제출하면 미국은 믿지 않을 것이고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라며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미국의 선 신뢰 구축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역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 간극이 크고 문 특보는 신고가 먼저라는 미국의 입장은 어찌 보면 비합리적일 수 있다며 비핵화에 있어서 더 유연한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 공동선언이 오늘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로 게재됐고 남북 합의서 제24호라는 제목으로 전문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정부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고 공포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포 절차를 완료한 평양 공동선언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남북 군사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제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 제가를 스스로 철회하고 헌법 66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북한이 산을 흔드는 듯한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 해결은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장기전 채비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 제재로 힘든 건 북한일 뿐이니 본인들은 급할 것 없다는 뜻일 겁니다. 최호미 기자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유세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협상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If it takes long, I don't care. I tell my people I couldn't care how lo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nuclear testing, moving mountains. 핵실험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임 행정부가 수십 년간 북한 문제를 방치해왔다며 70년간 못한 일을 자신은 4개월 만에 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더는 로켓도 핵실험도 없고 인질도 돌아왔으며 위대한 영웅들의 유해도 송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You were in trouble. This was going to be a big war. Millions of people killed. Seoul is 30 miles away from that border.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데는 비핵화 실무 협상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에 북핵 협상이 다시 제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죠. 이 지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조사도 3시간 정도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경찰은 무슨 소리냐, 조사할 게 많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임을 시사했고 실제로 지금도 조서를 검토 중입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지사 당선 이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이 지사는 대한민국에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이 지사는 잠시 쉬는 시간 경찰서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당경찰서 앞에서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온종일 장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의 지지자 모임에 온 것으로 추정되는 50대가 집회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수사를 오늘 한 번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동안 조용하던 김부선 씨는 오늘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소환한 경찰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부인해 허위로 공표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재명 지사를 추궁했지만 이 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김부선 씨는 자신의 SNS에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겨냥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추가 소환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관측되는 가운데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이제 재판에서나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첫 재판이 있었죠.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는 AAA라는 표시를 달아 우선 댓글 작업을 했고 또 이를 다시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김 지사는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새 여정이 시작됐다고 말을 꺼냈지만 혐의와 관련해선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시연회에 참석하셨는데 댓글 조작을 몰랐다는 거는 그러면 왜 가신 건가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사실관계도 다른 거고 아니고. 법정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였습니다. 드루킹의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는 2016년 11월 사무실로 찾아온 김 지사에게 킹크랩 작동을 시연했고 김 지사가 직접 킹크랩 개발을 허락한 것으로 드루킹에게 전해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보낸 기사는 알파벳 AAA로 표시해 우선으로 댓글 조작을 하고 그 결과를 엑셀로 정리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섰습니다.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를 증거로 제출하며 드루킹이 공범들과 진술을 어떻게 조율할지 기재돼 있다며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시연회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장에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나와 이번 비리 사태는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유총은 내일 대토론회를 연다고 하죠. 정부도 내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맞불을 놓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 대표로 국정감사장에 증인 출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덕선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아이들을 걱정하는데 우리 이덕선 증인과 한유총 비대위는 자기 호주머니만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덕선 위원장은 일부 비리에 대해선 사죄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 규정이 없어 생긴 것이라고 읍소했습니다. 만약에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도 제가 의원님을 뵀었을 때 지금과 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주면 정부의 유아교육 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유총은 내일 3,100여 개 회원 유치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도 내일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정부는 어제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유치원 폐원, 휴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폐원이 가능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사립유치원의 휴폐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안내하거나 원화 모집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어떨까?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휴지는
이 문서를 2달 전까지 해당 시 군구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신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시키는 방법, 재산 처분 계획 등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따로 원생 부모나 운영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부분 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지가 가능한 셈입니다. 복지부는 원생 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휴지할 때 사전 부모들은 사전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네네. 복지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지금? 아니요, 저희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어린이집 역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일방적 폐유지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공립초등학교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이 오는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됩니다. 한 해 예산만 7천억 원이 드는데 이 가운데 20%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이건데 얼마나 준다? 많이 해줘요. 맛있게 먹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 같은 친환경 급식은 오는 2021년에는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한 끼 밥값은 4,700원에서 5,400원으로 15% 정도 오릅니다. 지금까지 고등학생 급식비를 내왔던 가정에서는 1년에 8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이 밥 먹을 때라도 그러한 차별 없이 편하게 어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하면 한 해 필요한 돈만 7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0%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구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25곳 중 9곳에 불과합니다. 또 새로운 복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기존 예산 편성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자치구는 재원 마련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 부근에서 열차가 멈춰서면서 상행선 열차 운행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고장 사고는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 무려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지만 안내방송에선 단순히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언급뿐이어서 출근길 시민들은 계속 열차를 기다려야 할지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하철 4호선 이촌역 역사 안이 출근길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6시 11분쯤 동작역에서 이촌역으로 향하던 상행선 열차가 제동장치 이상으로 갑자기 멈춰서면서 1시간 15분 동안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부랴부랴 안내방송을 했지만 현재 고장열차 한성대 입구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발차할 예정입니다. 운행 중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승객들은 발만 동동 구르다 버스나 택시 정류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전화가 너무 안 와가지고 많이 늦을 것 같은데? 이촌역에서 열차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불안드렸고 하다가 열차가 안 움직여요. 그마저도 안내방송이 1호선에서 4호선까지만 이루어져 다른 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려던 승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안내방송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1, 4호선 전부 나간 방송도 있고 4호선만 나간 방송이 있고 운행이 재개된 뒤에도 후속 열차들이 차례로 밀리면서 사고 발생 4시간 뒤인 10시 이후에야 4호선은 정상 운행됐습니다. 노후 열차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에 서울 지하철 운행 중단 사고는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 제대로 된 안내방송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승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지난 학기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작년 2학기 성적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성적이 우수해졌거든요. 고정수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시기는 당초 올해 1학기였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던 지난해에도 시험지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확인한 쌍둥이 자매의 1학년 1, 2학기 교과 과목 수상 실적입니다. 1학기 수상 내역은 예체능 분야 고작 2개에 그쳤지만 2학기 땐 핵심 과목인 국영수를 포함해 무려 12개 과목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휩쓸었습니다. 경찰도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해 재학 기간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피의자 외 관련 교사 3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둥이 자매의 올해 2학기 중간고사 결과가 개별 통보된 가운데 이들의 성적은 이전과 달리 상위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들끼리 까먹고 걔네가 몇 등까지는 걔네가 없어서 애들끼리. 경찰은 문제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 전문기관에 쌍둥이 자매의 성적 추이 자료 분석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수술복까지 다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받은 병원 수술 동의서에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쓸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나 수술 안 해요 하고 다시 나오기 힘들겠죠. 이런 꼼수로 환자들의 사진을 광고로 쓰는 성형외과들이 꽤 많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0대 성모 씨는 성형수술 직전에 받은 수술 동의서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버젓이 포함돼 있던 겁니다. 하지만 성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직전에 환자복 갈아입고 간호사한테 받았어요. 저걸 빼고 동의를 한다는 게 수술 곧 시작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당 병원 측은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사진을 바로 광고로 활용하진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좀 받는 거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쓰진 않아요. 관행처럼 이제 쓰이는 거라서 쓰이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꼼수 동의서를 받는 병원이 적지 않고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환자로선 알 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진 쓰시는 기간은 한 10년 정도는 해서 받아놔요. 동의서 거의 작성을 하면 저희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공정위가 표준으로 제시한 수술 동의서엔 수술 전후 사진 활용에 대한 항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당 항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인권은 뒷전이고 병원 홍보에만 혈안이 된 일부 병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예비군 동대장은 5급 군무원으로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초과 근무 시간의 제한액을 올리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거의 모두가 똑같이 수당을 올려 신청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일을 갑자기 오래 많이 한 걸까요?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달까지 후방의 한 예비군 부대에서 복무했던 20대 박모 씨. 예비군 동대장이 마치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조작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초과 근무를 아침에도 조기 출근으로 찍고 후에 퇴근 후에도 상은 예비역에게 초과 근무를 켜놨으니 이걸 끄고 퇴근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실제로 육군본부가 지난 8월 초과 근무 수당 제한액을 한시적으로 높이자 동대장 초과 근무 수당이 전달보다 2배 많은 약 21억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동대장 한 명당 65만 원을 받은 건데 현역 간부보다 31만 원 더 많은 수당을 챙긴 겁니다. 이렇게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건 지역 예비군 사무실 3천여 곳 가운데 99%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부대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적발된 경우는 전국에서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눠먹기 시기에 시간이 수당을 한다면 이거는 세금을 엉터리 쓰는 것이죠. 적법하게 유권본부에서 조치를 취해서 정말 합당하게 그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방치되면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지난 2005년 피해자 4명이 소송을 낸 지 13년 만으로 대법원의 두 번째 선고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었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고 그래서 강제징용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우리 정부에 5억 달러를 줬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문제는 일본 기업이 이에 불복하면서 2013년에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후 양승태 사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지연됐다는 의혹도 나왔죠. 일본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의 대응부터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하나같이 판결 결과가 배상 명령이라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배상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한일 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최근 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배상 판결이 나오면 한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기업 측의 패소를 상정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우리 정부가 바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의 대응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저는 리액션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대로 받아서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어떤 외교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돼요. 일본 외무성은 앞서 지난 20일 이번 재판에서 패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등의 명목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맞잡고 시작하면 뭐합니까?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독설만 주고받다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 잘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언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비준을 둘러싸고 맞붙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그런 금도를 넘어서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그렇게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제왕적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한계 폐하 수준의 지금 이제 대한민국 통치 행위가 특별재판부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주요 이슈를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위헌적인 그런 판단을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으면서도 고용세습 채용비리 덮으려고 국회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또 그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경제 살리겠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성적표가 혹독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 시정 연설을 앞두고 전운만 감돌고 있습니다. 당초 빅딜이 성사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양측은 결국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한 채 회동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특별재판부를 두고 싸우는 정치권을 보고 한 판사가 한 말입니다. 위헌 여부를 떠나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등으로 애초에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으니 특별재판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면목조차 없다는 거죠. 틀린 말 아닙니다. 특별재판부는 흔히 알고 있는 특별검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으로 그들의 상관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특별검사를 선임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재판은 모든 의혹과 수사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으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쟁 범죄나 테러, 과거사 청산 등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에 대해서만 말 그대로 특별하게 추진되고 또 관련 법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당시 구체제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독일의 침공을 받은 폴란드 역시 반역과 또 전범 사건을 위해 특별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별재판소가 있었죠. 해방 직후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해서, 4.19 이후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5.16 이후입니다. 지금도 몇몇 소수 국가에서만 운영을 할 뿐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설치할 근거가 없거나 아예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상태. 그런데 우리는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근본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재판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수 영장을 기각해버리고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로 똘똘 뭉친 그들에게 누가 직접 그들의 손에 그들의 재판을 맡길 수 있다고 볼까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더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판부는 당장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말자를 두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에 대한 신뢰 붕괴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는 걸 깨닫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서로 싸우던 이들이 그래 우리 법정에서 따져보자고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재판부를 믿기 때문일 텐데 이젠 그 말도 못하게 생겼으니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던 사법부조차 믿지 못해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인 재판부를 별도로 만든다는 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치욕입니다. 그런데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일부 판사들은 국제적 망신이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고 한숨 짓고 있죠. 이를 보는 국민들 심정은 오죽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뉴스초점이었습니다. 태풍 위투의 여파로 사이판에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 천여 명이 오늘도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판에서 귀국한 승객들이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과 얼싸안습니다. 사이판에서 먼저 왔다는 미안함에 마음 졸이던 한 승객은 휴대전화로 반가움을 나타냅니다. 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집에 잘 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사이판 현지로 급파된 민항기 4편이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 약 700명을 추가로 태우고 왔습니다. 군용기를 통해 괌으로 이동한 뒤 민항기로 돌아온 300여 명을 포함해 총 1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무사히 귀국한 것입니다. 수송기 같은 거 파견해줘가지고 좀 생각보다 빨리 민항기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도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 달 얘기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있는 줄 알고. 다만 일부 관광객들은 개인 사정 등으로 현지에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태풍 위투로 시작된 사이판 한국인 관광객 고립 사태가 사실상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승객 189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한 지 10분 만에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물 위에는 승객들의 소지품과 비행기 잔해만 떠 있는 상태. 한국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각 오전 6시 33분쯤. 인도네시아 저가 항공인 라이언에어 JT610편이 자카르타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을 이륙해 수마트라 섬 동쪽의 팡칼피낭으로 향하던 중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이륙한 지 13분 만에 벌어진 일로 탑승객은 18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즉각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인근 해상에서 기름띠와 항공기 잔해, 탑승객들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가방 등을 발견했을 뿐 아직 생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Siang ini kita sedang melaksanakan penyelaman, sedang melaksanakan penyelaman untuk mencari korban-korban yang ada. 탑승객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일본계로 보이는 승객 1명을 제외하면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 직전 기장에 회항 요청이 있었고 35초 만에 고도가 550m나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언에어 회장은 해당 여객기에 대해 전날 기체 결함이 보고됐지만 안전 점검 결과 운항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불과 10명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무려 4,622채. 믿어지십니까? 집 한 채가 소원인 서민들에겐 딴 세상 얘기죠. 부산에 거주하는 60대는 604채를, 서울 마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는 무려 544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의 임대주택 부자들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산과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3살이지만 최연소는 2살에 불과해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넷 복권인 이른바 파워볼을 불법 악용해 불법 도박장과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5분마다 수백만 원을 걸 수 있는 탓에 도박하는 사람은 물론 도박장을 운영하던 사람까지도 본인이 직접 하다가 파산할 정도였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 영업장을 덮칩니다. 도박에 사용된 현금과 영수증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56살 천모 씨는 지난 2월부터 파워볼을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파워볼은 숫자 6개를 추첨해 당첨금을 주는 합법적인 인터넷 복권. 천 씨는 파워볼 사이트에서 추첨한 숫자를 자신의 불법 사이트에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이 범죄에 이용한 인터넷 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새로운 숫자가 추첨되는데 하루에 수십 회 이상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에 400만 원을 걸기도 했는데 진행이 빠르고 판돈이 크다 보니 수중에 현금이 떨어진 도박장 운영자가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영업장만 수백 곳, 판돈 규모는 아직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단이 연계된 2조 7천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도 적발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연계된 상황으로 서울, 경기, 인천권 등지에서 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찰은 천모 씨 등 19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좌파 정권 일색이던 남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끊이지 않는 부패 스캔들과 경기 침체에 지쳐버린 유권자들이 스트롱맨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에서 극우 정당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당선됐습니다. 55,54% dos votos válidos, Bolsonaro se encontra matematicamente eleito ao cargo de presidente da República. 보우소나루 후보는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각종 막말을 쏟아내며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려왔습니다. Fica aqui para ouvir. E, senhor presidente, o senhor não pode tomar partido de posição de parlamentares aqui não, ok?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보우소나루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브라질에 만연한 부패와 경기 침체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직 대통령인 호세프는 부패 스캔들로 탄핵당했고 좌파의 상징 룰라는 비리 혐의로 수감된 상황. São grandes mentirosos, bandidos disfarçados, atrás daqueles discursos ensaiados.
지난 9월 유세 도중 공격당하는 사건 이후 20%던 지지율이 4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의 당선으로 중남미 대륙으로 휩쓸었던 좌파 세력의 기세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남미에서만 4개 나라에서 우파 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내일 모레 10월 말이든 할로윈 대위죠. 20, 30대를 중심으로 할로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요즘은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할로윈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홍주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소 할로윈을 꼭 챙긴다는 직장인 김보현 씨. 이제는 바로 직장 근처 카페에서도 할로윈 기분을 냅니다. 해골 모양 가면을 쓰고 사진을 찍고 할로윈 컨셉으로 꾸며진 커피와 디저트도 맛봅니다. 네, 점점 더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더 들떠지는 것 같아요.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도는 놀이공원도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기괴한 좀비로 변신해 있는가 하면 거대 괴수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갑니다. 이렇게 할로윈 컨셉의 분장도 가능해 마치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분장 파티 있어갖고 같이 친구들이랑 즐기러 갔거든요. 분장하는 거 같은 거 많이 유행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대인이 하루에 한 번은 꼭 간다는 편의점도 할로윈으로 물들었습니다. 20, 30대를 중심으로 할로윈 홈파티가 유행하며 편의점의 파티용품 판매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할로윈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시대적 특수성을 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그 세계화 정책을 그때부터 펼치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시대가 지금의 20, 30대이기 때문에 이제 서양에 대한 문물이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아이들의 영역이었던 할로윈. 1020은 물론 2030까지 점차 확대되며 이제는 하나의 대중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면 근육질의 액션 스타들이 활약을 많이들 펼치죠. 우리나라 배우 중에는 이분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동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천만 영화 부산행에서 좀비를 한 주먹에 날려버리는 가슴 따뜻한 남자에서 조선족 건달들을 맨몸으로 소탕하는 열혈 형사까지 어느새 국가대표 액션 배우로 우뚝 선 마동석이 이번에는 2작품 동시 흥행에 도전합니다. 다음 달 7일 개봉하는 동네 사람들에서 마동석은 체육 선생님으로 등장해 사라진 여고생을 찾습니다. 권투 선수 출신이라는 설정답게 모든 것을 부수는 화끈한 주먹 액션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22일 개봉 예정인 영화 성난 황소에서 마동석은 거친 과거를 숨긴 채 건실하게 살아가는 동철역을 열연합니다.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정체모를 무리해 맞섭니다. 수많은 영화에서 비슷한 액션을 선보인다는 평도 있지만 마동석은 세밀하게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액션이라는 것이 매번 사실 하긴 힘들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제 캐릭터상 그 영화상 장르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권선징악에 시원한 주먹을 날리는 마동석. 이번에는 또 어떤 통쾌함을 관객에게 선사할지 그가 나올 스크린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남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춘천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경기에서 남북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서 개막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경기에서 남북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남쪽의 강원도 팀과 북쪽의 425 체육단 팀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8월 평양에서 한 번 경기를 펼친 터라 서로 간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425 체육단의 3대1 승리. 그러나 승패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반칙을 해도 금세 다가가 미안함을 표시하는 등 우정의 한판을 벌였습니다. 국제대회 나가면 저로서는 유머가 좀 깊어서 하나니 잘 몰랐는데 우리 민족 심판이 있으니까 편안한데 편리하고.
경기 후 남북 선수들은 한데 어우러져 트랙을 돌며 관중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생각이 많았고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다시 같이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관중도 남북 선수들의 멋진 경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개막 경기에 앞서 열린 여자부 친선 경기에서는 북한의 4.25 체육단이 하나은행을 2대0으로 눌렀습니다. 남북한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겨울 외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 대관령과 봉화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광주의 아침 기온도 6도에서 시작하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중부와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한낮 기온 10도, 충주는 12도가 예상되고 충남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낮 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이보다 더 쌀쌀하겠고요. 호남 지역에서도 내일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20년 전 사업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 공산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부인과 함께 고급 요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장인은 이 부부를 통해 미 최고 권력층의 사찰 정보를 체코 정보기관에 주기적으로 넘겨줬다고 하네요. 당시 또 사위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미래 대통령까지 될 걸 알고 그래서 정보를 넘겼던 거겠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